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김민석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부산 진구을 출신의 이현성 의원입니다. 집권한 지 100일이 갓 지난 이재명 정부의 패도 난정으로 민생은 어려워지고 국민은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대정부 질문을 통해서 경제인과 소상공인, 서민들의 현장의 목소리를 가감없이 제대로 전달하고자 합니다. 먼저 구현철 기재부 장관님 나와주십시오. 예, 부총리. 네네. 이재명 정부는 출범하자마자 바로 민생 회복이라는 명분으로 소비 쿠폰을 뿌렸는데 과연 민생이 얼마나 회복되었는지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예, 사실은 지금 평상시 우리 경제 성장률이 작년 2, 4분기에 마이너스였었습니다. 예. 역사적으로 보면은요, 외환위기, 금융위기 또는 코로나를 제외하고는 이렇게 마이너스로 된 적이 없었습니다. 이 과정에 민생은 무너지죠. 지역에 가면 소상공인들 진짜 거의 이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런 와중에 저희들이 그나마 이 어려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위해서 1, 2차 추경을 통해 가지고 최근에 소비 심리가요 7년 7개월 만에 최고로 높아지고 그다음에 도소매 판매도 2년 5개월 만에 최고로 높아지는 이게 좀 시장의 분위기가 좀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더 이런 노력을 좀 강화해서 우선 시장에 있는 이 어려운 우리 진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좀 살려야 되겠다. 그래서 그게 역정을 주고 하고 있고요. 이런 이어달리기, 소비 이어달리기 또 지방의 어떤 살리기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대규모 세일을 하반기에 더 한다든지 또 그리고 이 소비를 많이 하면은 또 국민들한테 혜택을 준다든지 하는 노력을 통해서 이 어려운 그 환경을 좀 업턴시키려는 노력을 다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시적인 약간의 그 수치가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현장에 있는 그 자영업자들 사이에서는 민생지원금 1차도 이제 거의 다 쓴 것 같다. 나아졌다가 다시 원상 회복되고 있다는 이런 말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선심성 현금 지원 정책의 한계는 이미 지난 문재인 정부 때 실패로 드러났습니다. 자료 화면을 보면은 KDI 등 그 국책 연구기관들이 소비 지출 성수 효과는 미미하고 소비 대체 효과만 있는 것을 분석을 했습니다. 게다가 이번에 민생 회복 소비 쿠폰 지원은 국가 재정뿐만이 아니고 지방 재정까지 악화시킬 것이 불보듯 뻔합니다. 이번 소비 쿠폰 지원의 지방비는 몇 프로가 매칭됐습니까? 지방비가 그 13조 9천억 중에서 1조 8천억이 됐는데요. 그 지방비는 그 지역에 쓰여졌습니다, 의원님. 예, 맞는데 당초에 그 전국의 지자체장들은 전에 국비 지원을 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네. 지금 그 전국 지자체 재정 자립도 평균이 48.6%에 불과한데요. 전국 지자체들은 재원 마련을 위해서 지방채를 발행하고 또 재난안전기금, 제9기금을 활용하거나 기본 경비마저 감액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당선 축하금식 돈 뿌리기에 지금 피해를 보고 있는 지자체 재정 문제를 어떻게 해소해야 되겠습니까? 한번 좋은 방안을 예, 아무래도 지방도 아마 그 지역 경제가 좀 살아나면은 지역이 이번에 이제 90%가 중앙이 되고 10% 정도가 이제 지역이 됐는데 아마 지역이 좀 살아나면은 또 그 부분에 따라서 또 지역의 어떤 세수가 또 정대되리라고 보여지고 의원님, 근데 지금은요. 너무 지방이 어려운 이 그대로 내버려 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앙이 90%, 지방이 10% 이렇게 하고 내년도에는요. 그래서 지역이 좀 더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그 자율계정, 지특 자율계정에 좀 이렇게 그 금액도 10조 이상으로 늘려가지고 어쨌거나 저희들도 지방의 어려움을 알기 때문에 중앙에서도 최대한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관님 공직생활 언제부터 시작하셨습니까? 전 1989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현재 그 기획재정부 체제는 과거 역대 정부에서 발생했던 경제부처 간의 힘겨루기, 정책 혼선, 정책 지연 등의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탄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관께서는 행시 32에 재정경제원으로 입직을 해가지고 기재부 2차관까지 지내셨는데 이번에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예, 저는 동의합니다. 예, 그러면 정부 개편한 대로라면은 내년부터 기획예산처가 예산안 편성뿐만 아니고 각종 정부 기금 운용 계획, 중장기 국가발전 전략 수립도 할 수 있게 됩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예, 이처럼 막대한 예산권을 가진 기관이 국무총리 산하로 들어가게 되면 결국에는 예산 편성 과정에서 대통령실의 영향력이 더욱 커지고 정치적인 입맛이나 선거 표심에 따라 재정이 휘둘릴 수밖에 없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부처 내부에서조차 예산 편성에 정권의 입김을 더 강하게 반영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되고 있습니까? 부총리 불과 며칠 전에 재정 중독에 빠진 프랑스가 국가 신용 등급이 AA-에서 A+로 강등된 거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포퓰리즘 정책을 남발하고 있는데 예산마저 정치화된다면은 프랑스면 되는 건 시간 문제가 아니겠어요? 이번 정부 조직 개편으로 인해 가지고 소요되는 비용 추산을 어느 정도 하고 계십니까? 예, 그 비용을 이렇게 이례적으로 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의원님 우려하시는 것은 이렇게 분산돼서 오히려 재정이 더 낭비적으로 쓰지 않느냐 이런 우려가 많으신데요. 그거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저는 보여지고 예산은 어쨌거나 하여튼 경제적인 합리성 그리고 국민들에 대한 그런 사회적인 차원에서 배려 이런 차원에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나눠지더라도 재정을 알뜰하게 쓸 거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 지금까지도 그래 왔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회 예정처에서 기재부 분리하는 데마도 향후 5년간 477억 넘게 소요될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또다시 수백억 원의 혈세를 투입해 가지고 실패한 과거 체제로 되돌아가는 게 올바른 조직 개편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체계 개편안 역시 마찬가지로 국회와 국민을 철저히 무시했습니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은 금융업계 모두가 반대 목소리를 내면서 큰 우려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조직 개편을 위해서 국회에서 고쳐야만 할 법안이 48개, 법조문만도 9,000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금융감독체계 개편의 필요성도 정당성도 시급성도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이번 조직 개편 논의는 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게 아니고 기획재정부가 예산권을 뺏기는 대신에 국내 금융기능을 넘겨받는 식으로 타협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번 조직 개편안은 금융감독기구가 4개 기관이나 되는 옥상옥 구조로서 위기 상황에서의 신속한 의사결정을 제의할 가능성이 높고 또 규제 사각지대 문제로 기관 간의 갈등이 많아지고 책임 소재는 불분명해져서 소비자 권익을 약화시킬 것으로 우려됩니다. 또 금융감독원과 금융소비자보호원이 공공기관으로 지정이 된다면 정치적인 입김과 외부 압력에 취약해져서 감독 업무가 정권의 이해관계에 따라 좌우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한 우리 부총리님의 의견을 밝혀주십시오. 예, 의원님, 의원님 말씀하시는 우려는 제가 알겠지만 그렇게 되지 않도록 제가 잘 조정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재정이 나가서 하는 부분은 또 나름대로 또 재정을 분리해서 또 한번 이렇게 운영해 보는 게 또 저는 또 나쁘지 않다고 보여지고 그다음에 금융이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금융하고 또 기타 경제 정책하고 또 이렇게 잘 조율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기 때문에 제가 잘 운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금융감독원이나 소비자보호원이 됐을 경우 이게 공공기관 운영위원회 관리 대상으로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업무를 관여하는 게 아니고요. 전반적으로 이 조직의 운영을 다른 기관들하고 같은 수준, 비슷한 수준을 관리하기 때문에 오히려 잘 관리만 한다면은 또 그것도 효율성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업무에 대한 간섭은 적게 하고 공통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잘 관리를 해서 국민들께서 걱정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한번 잘 지켜보겠습니다. 그런데 이번 조직 개편은 기재무반을 위한 잔치라는 세평이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라고 지금도 저희 온실로 금융감독체계 개편안을 막아달라는 문자 폭탄이 쇄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총리님, 네. 국내 중소기업 경영자 고령화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고 네. 경쟁력 있는 회사가 후기자를 찾지 못해가지고 문을 닫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 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고요. 그동안 중소기업들은 원활한 가업 승계를 위해서 10년 동안에 한시적으로 상속세 증여세를 전면 면제한 후에 점진적으로 감면해주고 또 신산업 진출이나 사업 구조 전환 투자 금액을 상속세나 증여세에서 공제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 이미 일본이나 독일 등의 주요 국가들은 가업 승계 지원 세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부총리님, 이 같은 현장의 목소리와 해외 사례를 우리나라에도 적극적으로 좀 반영해야 된다고 보는데 정부 측 입장은 어떻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가업 승계 관련해서 어려움을 감안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 동안에도 가업 상속 공제 대상을
매출액으로 5천억까지 이렇게 확대도 하고, 그 다음에 공제 한도도 600억까지 이렇게 늘리고, 또 그 다음에 가압 상속 승계 정려 시에는 그 10% 적용하는 구간을 또 금액도 상향해오고 최대한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편에서는 또 과세 형평성 또 이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기업의 어려움 또 그다음에 국가로서는 과세 형평성을 잘 감안해서 저희들이 기업의 어떤 어려움을 잘 듣고 문제를 좀 해결하는 방향으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건의한 것도 기업의 목소리를 제가 대변하는 네네, 겁니다. 열심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 들어가시고 우리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나와주십시오. 예, 우리나라 생산 가능 인구의 감소로 지방 중소기업 구인난이 더욱 심각해지면서 외국인 근로자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연석 의원님 잠깐만 중지해 주시기 예. 바랍니다. 소개가 늦었는데 지금 퇴장하고 있기 때문에 소개를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박지혜 의원실 소개로 녹양종합사회복지관에서 방청하러 와 계십니다. 여러분의 방청을 환영합니다. 예, 진행해 주십시오. 예, 산업 현장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충분히 확보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장관님 원래 그 E9 외국 인력 커트로 배정을 얼마나 했습니까? E9 쪽 관련해 가지고는 지금 현재 7만 2천 명 제조업 쪽에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 기업의 외국인 근로자 수요가 지금 확대되고 있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비해서 21% 정도가 쿼터가 감소를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조선업 쪽에 별도로 이제 쿼터가 되는 부분들도 있을 거고 그 외의 부분에서도 있어서 지금 현재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외국인 인력 관련해서는 이중의 이슈가 하나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기업들 입장에서는 3D 업종에 대한 인력 수요라든지 그 부분들이 있고 또 일부 지역에서는 외국인 인력으로 인해서 그 지역 일자리를 또 이렇게 뺏어간다는 그런 의견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종합적으로 검토되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우리 그 장관님 한 번 더 현장에 나가 보십시오. 지방에 있는 중소기업은 할 일은 많은데 인력이 없어서 지금 아우성입니다. 외국인 근로자라도 활용해야 하는 상황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취업 체류 기간이나 업종 제한 등의 규제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현장의 목소리에 대한 정부 측 입장을 정확하게 좀 밝혀주십시오. 그 의원님 말씀대로 중소기업들 특히 우리 뿌리 산업 부분에서 그런 부분이 있던 것 저도 충분히 알고 있고 관련돼서 이제 매무부라든가 고용부 이런 부라 저도 그 목소리를 충분히 전달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우리 특히 이제 중소기업들의 인력난이 더 가중되지 않고 충분히 될 수 있도록 주무장관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장관님 그 분사 내지 특별법에 따른 지역별 차등 정기 요금제 언제 시행할 계획입니까? 지금 현재 연구 영역 중에 있습니다. 내년 한 2월 정도까지 연구 영역이 되고 나면은 그 이후에 저희들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분산에너지법 특히 이제 각 지역별로 그런 분산에너지에 대한 수요도 많고 또 지역에 따라서는 기대도 하고 걱정도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잘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그 정부의 지역별 가격제 초안에 따르면 수도권, 비수도권, 제주로 이렇게 단순 구분해 가지고 각각의 그 도매 가격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초안대로 한다면 오히려 전력 자립도가 174%인 부산이나 186%인 인천처럼 자립도가 높은 지역에 대한 요금 역차별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3개 권역별이 아니라 전력 자립률에 따른 지역별 차등 요금제를 도입하는 게 옳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정부 측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그 의원님 말씀이 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지금 상계 지역을 하겠다는 것은 도매요금에 대한 한정된 수도권과 비수도권 제주도는 도매요금 3분할이고요. 소매요금 같은 경우는 더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추가 세분화해서 특히 이제 지역에 있는 우리 기업, 특히 저는 기업 부분들 공감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한테 부담되지 않도록 잘 설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장관님, 그 진정한 지역 균형 발전을 이루려면 지방으로 좋은 기업들이 많이 옮겨가야 합니다. 발전소의 대부분이 지방에 있습니다. 발전소 주변 지역의 전기료를 대폭 맞춰가지고 AI 산업이나 데이터 센터 등 전력 수요가 많은 기업들을 지방으로 유치한다면 지역 균형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장관 들어가시고 김전덕 국토부 장관 나오십시오.
예, 장관님 국토위 같이 활동했는데 축하드리고요. 예, 감사합니다. 예, 도시철도 PSO로 인한 누적 손실액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잘 못 들었는데요. 예. 도시철도 PSO로 인한 누적 손실액. 손실액이요. 예. 그러니까 현재 뭐 지금 2025년 기준으로 한 7천억이 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는 초고령 사회입니다. 알고 계시죠? 네. 무임수송 제도 도입 당시에 우리나라 노인 인구는 4%에 불과했는데 작년에 20%를 넘어섰습니다. 예. 장관님, 도시철도 무임수송 제도는 정부 주도로 도입을 했습니다. 따라서 제도 운영에 따른 손실 발생은 전적으로 국가가 책임져야 합니다. 더욱이 코레일이나 버스 업체의 무임수송 손실은 국비로 보전을 해주면서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은 나몰라라 하는 것은 불합리한 것은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미 17대 국회 때부터 이하 가리지 않고 많은 법안이 발의되었지만은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개선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급증하는 노령인구 변화와 도시철도 운영기관들의 재정난을 고려한다면 조속히 PSO 무임수송 손실 보전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정부 측 대책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의원님, 그 원래 도시철도는 지자체가 건설하고 운영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리고 현재 도시철도가 있는 곳은 전국에서 6개의 특별시, 광역시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칫 국가에서 이걸 지원하게 될 경우에 지역 차별이라고 하는 문제가 좀 나설 수 있다는 점에서 현재 정부에서는 좀 신중한 입장이고요. 다만 좀 여러 가지 과정에서 건설 비용이라든가 또 차량을 구입한다든가 이런 차원에서는 현재 국비를 일부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현재 여러 가지 면에서 노인 인구의 어떤 연령이라든가 또 몇 가지 조정할 수 있는 폭이 있다면 조정하는 걸 검토해 보겠고요. 현재 국회에서 여러 법안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와 협력해서 좀 구체적인 안을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우리 그 장관님 지역이 전주죠. 거기 예. 지하철이 없죠. 예, 예. 생각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예. 예, 장관님 지금까지 가덕 신공항 추진 경감이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 그 가덕도 신공항 문제는 잘 아시겠지만 현재 가덕도 신공항 수의계약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거기에 참여하기로 한 현대건설에서 원래 계획 약속대로 84개월로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실제 이제 108개월로 제출을 함으로써 사실상 결렬이 되었고요. 현재 국토부에서는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84개월로 진행을 준비해왔던 것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여러 전문가들 또 기업들 또 많은 그 관계자들과 현재 협의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장관으로 취임하고 나서 현재 가덕도와 관련되어 있는 전문가들 또 회사 기업들 해서 3번 정도 이상을 지금 간담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공기에 대한 또 여러 가지 물가가 많이 상승한 현재 조건을 고려해 볼 때 예산이라든가 이런 걸 좀 재검토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내년 예산안에는 지금 얼마 포함되어 있습니까? 내년 예산에는 제가 좀 수치를 좀 확인했는데요. 제가 현재 확인하니까 6,890억 예, 그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국토부에서는 적정한 공사 기간을 어느 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여러 가지 의견을 듣고 계시다 그랬는데 예. 지금 부산에 있는 그 시민사회단체에서는 네. 공기가 늘어진다면 가덕도 활주로를 1번이 아니라 2번을 만든다면은 자기들이 그 수긍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대한 입장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일단 그 저희 국토부에서는 검토하고 있는 건 공기 문제를 검토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예산 문제를 검토하고 있고요. 또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활주로를 추가하는 문제도 검토하고 있고요. 또 공사 발주 방식에서 턴키로 할 것인지 아니면 국토부에서 주도적으로 공사를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다양하게 의견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토부에서는 저도 이제 과거 가덕도에서 이 공항 처음 시작할 때 일을 봤던 관계 공무원들도 만나봤는데요. 오히려 국토부 차원에서는 어떤 입장이라든가 내용을 미리 전제하지 않고 좀 상당히 객관적인 입장에서 어떤 그 국민적 눈높이 또 전문가들의 소견 또 안전 문제에 대한 확고한 대책 이런 기준을 가지고 일단 의견 수렴 중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 가덕 신공항 건설이 지연이 되면서 부산 시민들의 실망감과 피로감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부산을 방문한 대통령께서 가덕 신공항을 자초되지 않게 지연되지 않게 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습니다. 이 같은 대통령의 말씀이 허언이 되지 않도록 주무장관으로 제대로 뒷받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일단 그 저희 국토부 차원에서는 보다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가덕도 신공항은 반드시 진행된다는 것에 대해서만큼은 분명히 말씀드리겠고요. 이런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좀 차분한 준비 과정을 거쳐서 어떤 식으로든지 빨리 시작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 총리님 나와주십시오. 예, 총리님,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성장 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가 균형 발전이 중요하고 이에 대해서는 여야가 따로 없습니다. 동의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예, 총리님, 그 가덕 신공항은 동남권 그 관문 공항으로서 북극 항로 시대에 대비를 하고 대한민국 균형 발전을 위한 선제적인 그 핵심 인프라라고 생각됩니다. 동의하시죠? 네, 예, 대통령께서 지난 7월 부산에서 가덕 신공항 건설 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을 약속하셨는데 국정을 통할하는 총리님께서 꼭 그 약속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김윤덕 장관도 말씀하셨고 대통령께서도 현지에 가서도 말씀하셨지만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챙기겠습니다. 예, 총리님, 현재 정부는 각 지방에 그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가지고 기회발전 특구를 지정해서 수도권에서 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이나 또 특구 내의 창업, 신정설 기업에 대한 각종 그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구가 소지한 지역 내 기업이 기존 공장을 폐쇄를 하고 특구 내로 이전하면서 사업장을 정설하려고 해도 인센티브가 제대로 주어지지 않아서 투자 결정을 유보하고 있답니다. 본의원이 판단하기에 특구 내에서 정설과 이전을 동시에 추진한다면 법의 취지를 100% 살려서 정설로 판단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게 맞다고 저는 판단됩니다.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지방기업들의 특구 입주가 원활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인센티브 기준을 마련해 가지고 우리 온실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총리님, 이제 마지막 질문이 되겠는데 산업원의 부산 이전 추진합니까 안 합니까? 동남권 투자금융공사 정확한 이름은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합니다만은 아마 그렇게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 지난 6월 1일 당시 그 후보였습니다. 이재용 후보께서 부산에 산업은행 부산 이전 대신해서 동남권에 그 투자은행을 만들겠다라고 공약한 바 있는데요. 어제 국무회의에서는 동남권 투자공사를 만들기로 결정했습니다. 맞습니까? 네, 어제 계셨습니까? 어제는 그거 의결할 때는 제가 여기 있는 것 때문에 그 시간에는 없었습니다. 총리님, 만약 정부가 투자은행 대신에 자본금 3조에 불과한 투자공사를 강행을 한다면은 이것은 명백한 그 공약 파기입니다. 부산 시민들은 진작에 산업원의 부산 이전을 요구해왔고 부산에 있는 민주당도 동조를 했었습니다. 이제 와서 산업원의 부산 이전 백지화에 이어서 투자은행도 아니고 예금 수신도 할 수 없고 작은 공급도 제한적인 투자공사를 설립하겠다는 것은 부산 시민을 무시하는 형태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우리 부산 시민들은 날림, 졸속 금융기관을 원하지 않습니다. 지역의 여론을 전적으로 수용해서 산업은행 부산 이전 제대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네, 산업은행 그 부산 이전과 관련한 부산 시민의 그 마음을 잘 알고 있고요. 주로 투자와 그 다음에 고용에 있어서의 어떤 지역과의 연관성을 강조하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투자공사가 되면 산업은행을 부산에 옮기는 것보다는 집중적인 동남권, 부산을 포함한 부울경 지역의 투자와 부산 지역과 부울경의 인력 고용에 있어서는 더 특화된 효과를 얻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부산에 온 거 별로 없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권력의 집중은 자유에 대한 위협입니다. 저성장의 늪에 빠진 우리 경제를 되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중앙 집권식의 무분별한 재정 투입이 아니라 민간 부분이 제대로 일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주는 것입니다. 현금 지원 같은 당장 입맛에 맞는 사탕 발림 정책은 우리 미래 세대에게 빚 폭탄만 당겨줄 뿐입니다. 하루빨리
우리 경제의 기본 체질부터 튼튼하게 바꿔야 합니다. 이재명 정부는 특정 세력이 아닌 우리 국민 전체의 목소리,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서 국정에 반영해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